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개발 독감 백신인 스카이셀 플루가 3년 만에 생산을 재개합니다. 팬데믹 당시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해 중단한 건데 독감 발병률 급증 시기에 맞춰 공급한다는 전략입니다. 체계적인 기업 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을 확대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납품대금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분양시장에서 VR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DL-ENC가 건설업계 최초로 가상주택 시각화 솔루션 디버추얼을 개발해 분양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이런 어려움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기업이 힘들면 은행 역시 힘들 수밖에 없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 6월 중소기업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5.37%로 집계됐습니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1월 정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4월 이후 다시 쭉 오름세입니다. 같은 기간 잔액기준 평균 금리도 5.28%로 4월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반등에 따른 부담은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말 기준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0.51%로 1년 전보다 0.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법인은 0.45%, 개인 사업자는 0.41%로 1년 새 각각 0.15%포인트, 0.25%포인트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 연체율이 0.11%로 1년 전보다 0.01%포인트 내리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거시경제 환경 악화로 이달 중소기업들이 체감한 경기는 3년 만에 최저일 정도로 나빠진 상황. 상장사 협의회 조사 결과 453개 중소기업 중 올 1분기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못 낸 한계 기업이 271곳이었습니다. 10곳 중 6곳이 한계 기업인 셈인데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0곳 중 7곳으로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높습니다. 하반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금리가 빠르게 오를 경우 기업 부실이 늘고 결국 금융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선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과감히 대출을 해주고 인건비로 지출을 하면은 나중에 상환할 때 차감을 해준 거예요. 감염병이건 경제위기건 그럴 때에 대비해서의 우리도 이제 그런 더불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한계 기업을 속아내거나 회생시킬 전략도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네이버의 초거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X 공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해외 빅테크의 공세 속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주주서한까지 보내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과연 AI 신사업이 반토막난 네이버 주가에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장 네이버의 주가는 2.4% 하락한 21만 5,500원. 2021년 7월 최고점 대비 반토막난 수준입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2년 가까이 내리막길을 걸으며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는 AI 시장 선점을 통해 주가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개하는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가 주인공입니다. 이는 생성형 AI 근간이 되는 차세대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증권가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최근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높여 잡으며 우호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 가시화를 통한 재평가가 시작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하이퍼 클로바 X가 전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면 신규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커머스와 콘텐츠, 광고 등 기존 사업의 성장성 확대와 함께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가시적인 수익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소카와 스마일게이트, 한글과 컴퓨터 등과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이나 비영어권 국가로의 확장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증권가는 네이버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개발 독감 백신인 스카이셀 플루가 3년 만에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당시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해 중단했던 독감 백신 생산을 다시 시작한 건데요. 독감 백신 왕좌 탈환을 위해 바삐 돌아가고 있는 생산 현장에 서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신 원액이 담긴 주사병이 한 줄로 정렬돼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독감 백신 스카이셀 플루 사가가 생산되는 안동 에라하우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 비상체제 가동으로 중단했던 독감 백신 생산을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무균실한 탱크에선 세포 배양을 통해 백신 원액을 생산하고 이물질과 파손 확인을 거친 제품들은 포장 단계로 넘어갑니다. 스카이셀 플루가 포장되는 모습입니다. 포장된 스카이셀 플루는 출하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공급됩니다. 안동 에라하우스에서 생산된 스카이셀 플루 500만 도즈는 다음 달부터 병, 의원 등에서 접종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이번 시장 복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독감 백신의 선택권을 넓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역 확대를 통해서 우리 백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스카이셀 플루 사가는 세포 배양 방식의 독감 백신으로 한 번의 접종을 통해 A형 바이러스 이종과 B형 바이러스 이종 등 4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포 배양 방식의 백신은 유정란에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존 백신과 다르게 계란 알러지에 대한 우려가 없고 항생제를 쓰지 않아 부작용이 적습니다. 세포 배양 방식을 통한 인플루엔자 백신 제조 방식이 바이러스 변이 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생산 방식이라는. 스카이셀 플루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현재 약 10개 국가에서 추가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체계적인 기업 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을 확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납품대금 제도 개선하는 등의 요구를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증여세 연부 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조율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중소기업의 승계 관련 세법 개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차례에 걸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26건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84%가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한 사전증여를 선호하는 만큼 증여세를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를 확대하고 저율과세 구간을 현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앙회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41%가 내년 1월까지 준비가 불가능하고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 이외에도 공공조달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분양시장에서 VR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DLENC는 건설업계 최초로 가상주택시각화 솔루션 디버추얼을 개발해 분양 현장에 적용 중인데요. 글과 사진으로만 확인 가능했던 옵션 사항 정보를 가상공간에서 직접 매칭해보며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이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우스로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벽지와 바닥재, 식탁과 소파 등을 매칭해봅니다. 견본주택엔 99제곱미터 A타입 하나만 실제로 볼 수 있지만 이 가상공간에선 총 10가지 전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LENC는 지난해 가상공간에서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해 실시간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디버추얼을 개발해 분양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벽지와 바닥재 등 옵션을 직접 선택해 100만 가지가 넘는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용 99제곱미터 A타입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디버추얼 솔루션을 통해 집안 내부를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존 우물천장에 실링팬이 달려있던 곳은 기본 사각등으로 청록색 냉장고는 분홍색으로 넣어보며 바뀐 집안 내부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을 할 때 계약자들은 견본주택에 방문해 근로된 옵션 사항들을 선택했지만 이젠 시각화된 상품을 보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개에서 14개씩 되는 타입도 있는데 실제로 이 모델하우스를 그 타입들을 다 짓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본인의 집을 직접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으시고 내 집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크시죠. 그리고 견본주택을 만들고 철거할 때 드는 처리 비용 및 건설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실제 2-3개월 동안 운영되는 견본주택을 짓고 부수는 데에는 약 20억 원가량이 들고 그 폐기물 또한 상당합니다. DLENC는 이번 동탄 파크하우스 견본주택을 포함해 총 4곳에 디버추얼 솔루션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전국 분양단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오늘 금융권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실무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첫날에만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로 열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김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의 청년 구직자들이 긴장한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안 금융기업별로 마련된 부스 앞에서 실행되는 면접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현장. 올해로 7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4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금융권 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청년과 금융권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사전 서류 심사를 통과한 구직자들의 실무진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현장 면접자의 약 35% 이상은 우수 면접자로 심사돼 공개 채용 절차 진행 시 1차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혜택은 기존 6개에서 11개 은행으로 확대됐으며 실시 인원은 약 2,300여 명입니다. 실무진들과 직접적으로 면접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많은 정보도 얻었고 되게 원하는 인재상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고 실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유추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각 금융기관별 부스에서는 채용 트렌드나 전략뿐 아니라 맞춤형 취업 정보도 제공합니다. 취업자들의 수요에 따라 해외 취업과 핀테크 등 관련 상담도 가능하며 금융신산업관과 고졸 채용 상담관도 따로 구성됐습니다. 한편에는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금융권 지식 관련 골든벨, 이미지 컨설팅 취업 카페 등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 박람회에 청년 17,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용 정보와 더불어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만큼 청년들과 금융권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규제의 다양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 어제 열렸는데요. 신속한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일원화된 규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블록체인 포럼은 어제 관련 분야 석학과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가상자산의 규율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하반기 추진될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금융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보호와 감독 규제 체계 정책에 관련된 이해자의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수반되는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ADR 제도인 이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가 꼭 포함되어서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또 그를 통해서 거래 시장이 투명하면서도 공정하게 재판 외의 분쟁 해결 제도인 ADR 중재 제도가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또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현황 분석과 함께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전우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거래소와 상장 디지털 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각각 특정 금융정보법과 자본시장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됐습니다. 이원경 한빛코 코리아 준법감시인은 가상자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별로 불공정 거래 규율 방식이 상이해 규제가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하나의 감독기관이 일원화된 규율 절차를 구축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이 감시인의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의 국내외 도입에 대한 논의 검토도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올여름 극심한 장마호우와 함께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극심한 재난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소규모 농업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겪은 피해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재난을 당한 농민들이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의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농지 침수의 가축 폐사, 과수농가 피해까지 이 농가의 어려움이 무척 크다고 하는데 올해 농지와 가축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올해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주 이 장마로 인한 피해가 컸었습니다. 네. 7월 10일서부터 거의 한 일주일간 내린 비로 3만 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침수됐고 낙과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농지 면적이 7월 18일 오전 6시 기준 3만 1,064.7헥타르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07배에 달합니다. 피해 농지 중 침수된 농지가 3만 319.1헥타르로 대부분이고요. 침수 농지 중 2만 2,314.6헥타르는 벼 재배지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충남이 피해 면적이 1만 329.7헥타르로 피해가 컸고요. 그리고 장마로 인한 가축 피해는 약 69만 3천 마리가 폐사를 했는데요. 대부분은 닭이고 오리가 4만 5천 마리 그리고 돼지와 소가 각각 3,200마리, 300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통과한 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또다시 발생을 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침수 낙과 등 1,565.4헥타르의 피해가 있었고 돼지와 염소 등 가축은 309마리가 폐사했다고 하며 농가의 피해도 아주 매우 컸다고 합니다. 농작물 재해라든가 풍수의 보험을 들은 농민들은 보상이라도 있지만은 나머지 농가는 아주 큰 시름에 빠져 있다고 하죠. 네, 앞으로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더 심각해질수록 이 자연 재난은 더 늘어나고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좀 대비할 수 있는 풍수의 보험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가 이제 관정을 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정책보험이 있어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라든가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므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를 예기치 못한 풍수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풍수의 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해서 지진을 포함한 태풍이라든가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를 이런 재들을 갖다 보상을 해주는데요.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이 될 때라도 보상이 되다 보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재난을 당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농민 입장에서는 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가 거의 한 70에서 100% 정도를 갖다 지원을 하는데요. 통상 정부 지원이 한 70에서 92% 정도이고요. 가입을 하는 농민이 부담하는 비율은 8에서 최대 30% 정도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8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는 1년에 5만 100원인데요. 이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이 3만 5,100원이고 농민이 보험하는 부담금이 1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은 1만 5천 원을 내고 만일 집이 전파가 되면 7,200만 원을 보상받고 반파될 경우는 3,600만 원, 또 작게 부서질 경우라도 1,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 지원은 농민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정부 지원이 70%이지만 만일 농민이 차상위 계층이라면 정부가 77.5%를 지원을 해주고 기초생활자인 경우는 86.5%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금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두 가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수해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로 여기에는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이나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이나 또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인데요. 저소득층 거주일 경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전액 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 가입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전액 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게 돼 있지요. 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는 이 풍수해 보험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좀 농작물은 그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는 또 다른 농작물 재보험이 또 있습니다. 예. 보험에 적용되는 농작물에는 과수작물이라든가 배나 보리 등 맹류, 원예시설, 밥작물 그리고 버섯 등이 있는데요. 보험료 지원은 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과수작물의 경우 사과라든가 배, 감귤, 단감, 복숭아, 자두, 포도 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과일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38%에서 60%를 지원해주고 지자체가 15에서 40%를 지원을 해줍니다. 또 벼, 맹류에 대한 보험은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정부 지원은 50%, 지자체 지원은 15에서 4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원예시설엔 딸기라든가 오이, 토마토, 장미라든가 상추, 부추 등이 포함되는데요. 정부 지원은 50%, 지자체 지원은 15에서 40%로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죠. 밭작물인 인삼이라든가 고구마, 양파, 콩, 옥수수, 양배추 등이 포함되며 이 역시 정부 지원은 50%, 지자체 지원은 10에서 4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섯에는 느타리 버섯이라든가 표고버섯, 새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은 50%, 지자체 지원은 10에서 4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봄철 가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마호우가 있었고 폭염과 태풍이라는 피해로 농민들이 받은 피해가 아주 많은데요. 보험료가 없는 경우 정부가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농가의 시설복구라든가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을 갖다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많죠. 따라서 농민들이 이런 자연재난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두면은 피해가 보상된다는 것을 알고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풍수해보험에 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내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첫 방류에 앞서 계획대로 희석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술자료 제3자 제공과 기술 해외 유출 등 법 위반을 적극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손해액의 3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 달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를 다음 달로 2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5G 요금제 하한선을 4만 원에서 3만 원대로 낮추고 저가 요금제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개인 생활비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호우특보가 내려진 중부와 서해안 지역,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강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시간당 최고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보행과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 30에서 80mm, 서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은 최대 150mm 이상으로 양이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곳곳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세종 2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종일 비가 내리면서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강릉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부터 차차 비가 그쳐가겠고요. 한낮 기온 광주 30도, 부산 28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으로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동쪽 곳곳으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